우리 며느리는 딸같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68세 박순자 씨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전화해서 뭐 해드릴까 물어보고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 영양제도 사다 주고요. 친구들이 부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복 받았네.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박순자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떡을 골랐습니다.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월 초였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챙겼더니 이제 딸처럼 따르더라고요. 친정엄마보다 나한테 더 잘해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 김민정 씨가 친구와 통화하며 하고 있던 말을요. 언니, 설날에 며칠이나 시댁에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숨 막혀. 딸 같다고 하시더라. 소름 돋아 죽는 줄. 민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째 똑같아. 매번 명절 때마다 음식 엄청 해놓고 이것저것 떠먹이고 집착이 너무 심해. 박순자 씨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본인이 며느리를 딸처럼 잘 길들였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내는 문자 한 통, 선물 하나가 모두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김민정 씨에게 시어머니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보내는 문자는 의무였고 선물은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원하지 않았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설 명절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 목록을 수첩에 적어뒀습니다. 떡갈비, 잡채, 동그랑땡, 식혜. 3년 전 추석 때 며느리가 떡갈비 맛있다고 했지. 박순자 씨는 떡갈비 재료를 사기 위해 정육점을 3곳이나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좋은 고기를 골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건데 좋은 걸로 사야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백화점에서 손주 선물을 골랐습니다. 대학생 손녀 것은 명품 지갑, 군대 간 손자에게는 외출 시 입을 옷.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금액을 보고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들 좋아하는 걸 사줘야지. 할머니가 안 사주면 누가 사줘? 명절 음식 재료비 58만 원, 손주 선물 92만 원, 총 150만 원이 한 달 연금의 절반이었지만 박순자 씨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뭐. 집에 돌아와 냉장고의 재료를 정리하며 박순자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가 더 좋아하겠지. 25년째인데 이제 우리 사이도 좀 가까워질 때도 됐잖아. 하지만 박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같은 날 저녁 며느리 민정 씨가 남편에게 하고 있던 말을요. 여보, 설날 시댁에 며칠이나 있어야 돼? 엄마가 음식 많이 준비하신다는데 그게 문제야. 매번 엄청 해놓고 우리 보고 다 먹으라고 하잖아. 부담스러워 죽겠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아. 시어머니는 왜 나를 딸처럼 대하려고 하시는 거야? 민정 씨에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남편 때문에 유지해야 하는 끊을 수 없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부부를 동일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오면 시댁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부부도 독립된 개체입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아내일 뿐 시댁 식구가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1차 가족 대상이 아닙니다. 1차 가족은 남편과 자녀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남편, 아들이라는 매개가 없으면 그냥 남입니다. 10년을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딸 같을 때도 됐지. 박순자 씨는 며느리를 위해 떡갈비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30개를 빚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생각하니까 안 아파.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 명절 일주일 전 박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날에 뭐 먹고 싶은지, 손주들은 뭘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그 말을 겸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착해. 내가 알아서 잘 챙겨줘야지. 전화를 끊고 박순자 씨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3년 전 추석에 떡갈비 맛있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2개를 먹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그날 떡갈비를 좋아해서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권해서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억지로 먹었던 것입니다. 인사치레였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그것을 25년 동안 쌓아온 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자신을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하지.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야. 박순자 씨는 떡갈비를 30개 빚었습니다. 3시간 동안 서서 고기를 치대고 양념하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환해질 모습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 민정 씨는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설날 시댁에 가느냐고.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다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민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다고.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럼 더 많이 준비하시겠다고. 민정 씨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어차피 내 말은 안 들으셔. 25년째 똑같아. 민정 씨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뭘 해드릴까 물어보는 것도, 뭘 좋아하냐고 확인하는 것도 모두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정 씨는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딸처럼 대하고 싶다며 가족이라며 거리를 좁히려 했습니다. 민정 씨에게 그것은 침범이었습니다. 설날 사흘 전 박순자 씨는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올 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새로 펼쳐놓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과자와 음료수를 마트에서 2박스 사왔습니다. 거실 선반에는 가족 사진을 새로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 결혼식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지난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 박순자 씨는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참 좋아 보인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명절 준비 다 했냐고. 박순자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떡갈비 30개 빚었고 손주 선물도 준비했다고. 친구가 부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좋겠다고. 박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요. 10년 동안 정성껏 챙겼더니 이제 친정엄마보다 나를 더 따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박순자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정 씨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를 더 따른다고요? 그것은 박순자 씨만의 환상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친정에 가면 편하게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친정엄마와 수다를 떨고 웃고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단 1분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했고 눈치를 받고 말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10년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2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민정 씨는 우리는 남이라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2 사람은 한 번도 같은 세상에 산 적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정이라고 부른 것을 민정 씨는 부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순자 씨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을 민정 씨는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딸 같은 며느리라고 자랑한 것을 민정 씨는 10년째 참고 있는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설 명절이 이 착각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10년 동안 쌓아온 환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는 것을.
며느리의 진심을 듣게 될 거라는 것을. 박순자 씨는 그날 밤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가족이 올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민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 시댁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관심, 끝없는 음식 권유, 딸 같다는 말,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꼭 가야 하냐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째 똑같네. 설날 당일 아침 박순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떡국, 전, 나물, 과일, 떡, 식혜까지. 상 위에 놓을 음식만 12가지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손질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는데 대충 할 수 없지. 오전 8시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상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가족은 10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새로 빗고 며느리가 선물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옷 입으면 좋아하겠지. 9시 30분 박순자 씨는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을 먼저 가? 차례는 시댁에서 먼저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박순자 씨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민정 씨에게 친정은 1순위였습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진짜 가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댁은 의무적으로 들러야 하는 곳, 긴장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정 씨는 친정을 먼저 갔습니다. 친정에서 2시간을 보내고 시댁에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차례상의 음식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둘이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웃으며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례상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거라고, 음식이 많아서 감탄하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는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절을 마치자마자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자 씨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뭐. 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 앞에 반찬을 계속 놓았습니다. 떡갈비도 잡채도 동그랑땡도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정아, 이것도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배부르다고 충분히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먹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내가 해주는 거 좋아해.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계속 권하고 며느리는 거절하지 못하고 먹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좋아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주들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백화점에서 공들여 고른 명품 지갑과 옷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짧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싼 선물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인데 뭐가 부담스러워. 할머니가 안 사주면 누가 사줘.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더욱 굳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간섭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무엇을 사줄지는 부모가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멋대로 비싼 선물을 사주면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속마음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추석에도 이렇게 모이자고 우리 집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자기네 집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세가 있다고?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명절 음식을 할 능력이 없다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1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며느리의 말은 배려였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힘들까봐 걱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부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같은 말도 같은 행동도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며느리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남이었습니다. 그 거리는 10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며느리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3시에 와서 겨우 5시간 있다가 벌써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붙잡았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피곤해한다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관에서 며느리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잘 먹었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차례상의 음식도 대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믿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가족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은 떡갈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개를 빚었는데 10개도 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박순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챙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 선물을 사고 며느리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는 계속 거리를 두는 걸까요? 왜 시댁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박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것. 며느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하는 것. 며느리를 딸로 만들려고 강요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압박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잘 갔냐고, 아이들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어제 뭔가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며느리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어머니도 쉬시라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며느리의 답장이 예전보다 더 짧아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모티콘도 보내고 감사하다는 말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명절 잘 보냈냐고. 박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왔다 갔다고 손주들도 봤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부러워했습니다. 좋겠다고 며느리가 효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한 것 같냐고, 며느리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딸 같은 걸. 전화를 끊고 박순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챙겼는데 이제 딸 같을 때도 됐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 민정 씨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댁 다녀왔냐고. 민정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옥 같았다고 5시간이 5년 같았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냐고. 민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음식 계속 떠먹이고 손주들한테 비싼 선물 사주고 내년에도 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웃었습니다. 25년째 똑같으시네요. 민정 씨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민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다고, 시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고 착각하고 계셔. 부담스럽다고 말해도 안 통해.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 씨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10년째 참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박순자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딸처럼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민정 씨는 시어머니를 10년째 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관계 안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세상에서는 며느리가 가족이었습니다. 민정 씨의 세상에서는 시어머니가 남이었습니다. 두 세상은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1차 가족 대상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남편, 아들이라는 매개가 없으면 그냥 남입니다. 25년을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딸처럼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착각이 깨지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듣게 되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순자 씨의 10년 환상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설 명절 일주일 후 박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화가 난 건 아닐까? 명절 때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바빴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문자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구나. 그냥 바빴구나.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무엇을 요구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문자로 짧게 답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라고, 아이들은 잘 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답장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2-3줄로 답했는데 이제는 1줄로만 답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아이들은 잘 있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집에 놀러 오라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 밥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힘들 것 같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어려울 것 같다고. 박순자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 왔는데 이제는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3월 어느 날 박순자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진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 실수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놀러 오래. 밥 해주신다고. 며느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기 싫어 죽겠어. 10년째 똑같아. 박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대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죽겠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명절 때도 음식 엄청 해놓고 계속 먹으라고 하시고 손주들한테 비싼 선물 사주고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착이 너무 심해. 나는 남편하고 결혼했지 시어머니하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 박순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댁 가는 게 지옥이야. 1분 1초가 고문이야. 친정 가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친정은 편하지. 엄마 앞에서 소파에 누워서 TV도 보고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시댁은 숨도 편하게 못 쉬어. 항상 긴장하고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어. 박순자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나한테 시어머니는 그냥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야. 남편만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사이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착? 지옥. 남편의 어머니일 뿐.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정성껏 챙겼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 선물을 사고 며느리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그것은 집착이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가족이라고 믿은 관계가 며느리에게는 남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엄마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견뎠을 뿐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에게 잘해준 게 잘못인가? 가족처럼 대한 게 잘못인가? 박순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세상에서는 본인이 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족처럼 챙겨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박순자 씨가 살아온 세상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세상에서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남이었습니다. 두 세상은 영원히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본인 혼자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본인을 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박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착이 너무 심해. 시댁 가는 게 지옥이야.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야. 새벽 3시 박순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하는지 아냐고. 집착이래, 지옥이래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아내가 10년 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그럴 만도 하다고. 박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편이냐, 내 아내 편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라고. 엄마와 아내는 다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나를 집착이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는 엄마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와 결혼했어요. 엄마는 그냥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박순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아내는 그걸 원한 적이 없어요. 명절마다 음식 엄청 해놓고 먹으라고 강요하고 손주들한테 비싼 선물 사주고. 아내 입장에서는 다 부담이에요. 박순자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내는 엄마의 관심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박순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본인을 버리고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박순자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씨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본인을 집착이라고 했다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한참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자야, 우리도 며느리였잖아. 우리 시어머니 좋아했어? 박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가 계속 물었습니다. 시댁 가는 거 좋아했어?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고마웠어? 박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 시어머니가 딸 같다고 할 때마다 소름 돋았잖아. 시댁 가는 게 지옥 같았잖아. 친정 가는 거랑 완전 달랐잖아. 박순자 씨는 침묵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며느리한테 똑같은 걸 강요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시어머니 부담스러워했으면서. 박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본인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 엄청 해놓고 먹으라고 할 때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줄 때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순자는 딸 같아라고 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댁에 가는 건 의무였습니다.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눈치 보고 참았습니다. 친정에 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정은 편했습니다. 친정엄마 앞에서는 소파에 누워서 TV도 보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엄마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어머니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만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사이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며느리에게 하고 있던 것이 30년 전 시어머니가 본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이 당시 느꼈던 감정이 지금 며느리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다는 것을. 박순자 씨는 전화기를 쥔 채 울었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착각하고 산 거야.
며느리는 우리 딸이 아니야.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야.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25년을 함께 살아도 며느리는 우리를 엄마로 안 봐. 그게 현실이야.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1차 가족 대상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1차 가족은 남편과 자녀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남편, 아들이라는 매개가 없으면 그냥 남입니다. 25년을 함께 살아도 50년을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합니다. 박순자 씨는 그제야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10년 동안의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순자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 착각하고 살았구나. 10년 동안 쌓아온 환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딸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았습니다. 다음 명절은 내 집에서 해.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순자 씨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며느리에게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순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3개월 후 추석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차례상은 간소했습니다. 과일 3가지, 전 2가지, 나물 3가지. 예전 같았으면 박순자 씨는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례상이냐고 정성이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식사도 간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떠먹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먹고 싶은 만큼 먹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방에만 들어가 있던 손주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주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갖고 싶냐고. 손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선물 주실 거면 먼저 물어봐 주세요. 할머니가 주시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박순자 씨는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선물을 거부한다고 버릇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순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부터 물어볼게. 손녀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순자 씨는 며느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며느리가 배웅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편하셨어요?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편했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해요. 박순자 씨도 웃었습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박순자 씨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 것 같아. 아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셨어요? 박순자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나를 엄마처럼 대한 적 한 번도 없었구나. 10년 동안 나 혼자 착각하고 산 거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민정이를 힘들게 했구나. 거리를 두는 게 서로한테 나은 거였어.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순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해가 아니야. 그냥 받아들인 거지.
현실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가족이 다녀간 후 서운했을 것입니다. 더 오래 있다가 가지 왜 빨리 가나 섭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헛수고했구나. 며느리를 딸로 만들려고 애썼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부터 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원래 불편한 관계라는 것을,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했습니다. 짧은 문자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며느리도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서로 편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예전보다 답장이 빨라졌습니다. 가끔은 이모티콘도 보냈습니다. 부담 없는 관계가 되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강원도도 갔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손주 생각에 여행을 못 갔습니다. 집에서 며느리 가족 올까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뭐라고 안 하냐고. 박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박순자 씨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어.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야. 며느리는 그냥 아들의 아내일 뿐이야. 그리고 그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박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다다음 주는 어때?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때 뵐게요. 전화를 끊고 박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본인을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고부관계의 정답은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68세에 깨달았다.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다. 10년 동안 나 혼자 착각하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박순자 씨는 일기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 것 같아. 60대, 70대, 80대 시어머니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박순자 씨와 똑같이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며느리가 딸 같다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며느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고 계신 건 아닙니까? 깨어나십시오. 며느리는 여러분의 딸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여러분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여러분의 아들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남편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며느리에게 여러분은 1차 가족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1차 가족은 남편과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남편이라는 매개가 없으면 여러분과 며느리는 그냥 남입니다. 25년을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가족처럼 대하고 싶으십니까? 며느리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길 바라십니까? 며느리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며느리는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며느리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딸 같은 며느리라고 자랑하는 것을 며느리는 참고 있는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명절마다 음식 엄청 해놓고 며느리 기다리십니까? 며느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손주들한테 비싼 선물 사주십니까? 그것도 부담입니다. 손주 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며느리한테 자주 연락하십니까? 며느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며느리를 딸로 만들려는 헛된 노력을 그만두십시오. 며느리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고부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가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의 삶을 살게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각자의 인생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며느리도 손주도 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68년, 73년, 8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며느리 눈치 보며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며느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며느리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거리를 두면 오히려 관계가 나아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며느리도 편해합니다. 며느리가 편해지면 오히려 먼저 연락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고부관계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며느리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